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유형자산이 회사를 위해 사용된 정도 있죠. 희생된 정도, 그거를 측정을 해서 별도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차를 예를 들자면은 그 연료 계기판 있죠. 연료 계기판의 게이지 같은 느낌이야. 그 눈금 있죠. 그래서 기름이 꽉 차 있으면은 눈금이 풀로 되어 있고요. 기름을 쓰게 되면은 게이지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조금씩. 그죠? 기름이 사용됐다는 거를 표시해주는 척도잖아요. 감가상각을 연료 계기판에 비유하면은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사실 이것도 좀 어려운 개념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감가상각이란 유형자산이 사용되는 기간,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유형자산이 희생된 정도 있죠.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유형자산이 사용된 정도, 이 사용된 정도를 적절히 기간 동안에 배분을 하는 겁니다. 이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있죠. 요거를 비용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유형자산을 계속 쓰면은 얘가 점점 닳잖아요.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 사용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얻으니까 그 이익에 관련해 가지고 유형자산의 사용 정도를 뭔가 좀 이렇게 회계적으로 표시를 하자는 거죠. 뭐 차 있는 분은 아실 건데, 없을 수도 있겠구나. 일단 보세요. 근데 뭐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자, 이렇게 차 운전대 보면은 이렇게 연료 계기판이 있어요. 여기가 F죠? 풀. 여기는 MT. 그죠? 연료 계기판이다, 계기판. 그래서 기름을 꽉 채우면 어떻게 돼요? 계기판이 여기로 가죠, 그죠? 그 사용함에 따라서 계기판이 이렇게 내려가잖아, 점점. 그리고 이제 기름이 다 떨어질 때쯤 되면 요 바닥까지 가죠. 그럼 요때 보고서 우리가 기름을 채우잖아요. 그죠? 유형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도 비슷한 논리인데, 처음에 유형자산을 사면은 얘가 새 거니까 쌩쌩하잖아요. 그러면은 게이지가 요만큼 있다고요. 그죠? 그리고 유형자산이 사용됨에 따라서 점차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게이지가 내려가면서 상태가 안 좋아진다, 이게 표시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요, 그 차 연료 계기판에 그 눈금이 내려가는 과정, 눈금이 표시되는 과정,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이 감가상각은요,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자산의 시세가 얼마다, 이걸 표시하는 게 아닙니다. 유형자산이 회사를 위해서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를 표시하는 거예요. 예. 그 어느 정도 사용되었는가 하고요, 유형자산의 시세하고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새 걸 샀어요. 좀 있으면 중고가가 바로 많이 떨어지죠, 그죠? 하지만 사용은 얼마 안 했다고. 사용을 얼마 안 했으면 감가상각이 얼마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고가는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따라서 감가상각된 금액하고 그 다음에 그 유형자산의 시가, 공정가치는 다릅니다. 이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요. 예. 그래서 감가상각 한다고 해서 이 자산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걸 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용 정도를 적절히 표시하는 거지. 그죠? 유형자산이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에 의한 소모 또는 사용에 의한 소모나 뭐 지무화 같은 거 있죠? 이제 좀 오래 된다는 얘기예요. 시간의 경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진부화 때문에 유형자산이 뭔가 이익을 제공하고 사용되는 정도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줄어드는 정도를 회계 처리를 해놔야지 회사의 정확한 이익이 측정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여기 중간에 나오죠. 감가상각의 주목적은 취득원가를
그러니까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유형자산이 쓰였냐 이걸 보는 거지 이 자산의 시가가 얼마냐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게 다른 책에 보면 좀 잘못되는 경우도 많더라고. 아니에요. 다른 책에 보면은요, 뭐 유형자산의 그 가치를 뭐 줄이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치를 줄이는 게 아니에요. 사용하는 정도가 얼마냐는 거지. 그죠? 가치는 시가하고 연동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틀립니다. 예. 그리고 감가상각을 하면은요, 이게 제조원가나 판관비로 가는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어때요? 제조원가는 없으니까 그냥 판매관리비로 구분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에 대해서 정의를 알았으니까요. 그럼 감가상각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봐야겠죠. 자, 감가상각할 때 고려할 사항 크게 세 가지예요. 일단은 금액, 기간, 방법인데요. 크게 감가상각 방법이 두 개가 있어요. 전산액 2급에 나오는 거는 정액법하고 정률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정액법은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뺍니다. 그리고 이거를 연수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액법의 경우에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을 합니다. 잔존가치는 뭐냐면요. 유형자산을 다 쓰고 매각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뭐 건물이나 기계나 차량 같은 경우는 팔아먹으면은 조금 돈 건질 수 있죠. 차 같은 경우는 폐차하면은 폐차비 해가지고 얼마 나오잖아. 그죠? 자, 그다음 정률법. 정률법은 어떻게 된다? 취득원가에서 정기말까지 누계액을 뺍니다. 정기말까지 감가상각 누계를 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상각률을 곱해요.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액법의 경우는 매년 일정하게 금액이 나오죠. 공식 보시면은 기간으로 나누니까 감가상각이 매년 일정하고요. 정률법의 경우는 어때요? 매년 감가상각비가 감소해요. 요거는 뒤에 사례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이제 사례가 하나 나오죠. 예, 이건 사례를 통해서 좀 문제를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액법하고 정률법 요 공식 이야기 드렸고요. 요 공식을 이용을 할 때 금액, 기간, 방법 요 세 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금액 나오죠? 자, 기간, 내용 연수. 상각률은요, 기간에 따라 달라요. 요건 보통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방법은 이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데, 저희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나오는 게 정액법하고 정률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뒤에도 나오죠? 자, 감가상각 할 때 세 가지 사항이 고려됩니다. 금액인데요. 정률법 같은 경우는 잔존가치를 빼지는 않는데 궁극적으로 감가상각 되는 금액을 다 합산해 보면은 정액법이고 정률법이고 뭐건 간에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나머지 가지고 하게 돼요. 잔존가치는 마지막에 남겨둬야 되는 금액이니까 그 잔존가치 뺀 나머지에 대해서 감가상각이 되겠죠. 내용 연수, 기간, 방법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데 정액법이나 정률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을 통해서 유형자산이 회사를 위해 얼마큼 쓰였는가를 금액적으로 측정을 하는 겁니다. 원래 유형자산을 구입하는 목적 자체가 회사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그 분명히 회사 이익하고 유형자산하고 뭔가 연동이 될 거란 말이에요. 큰 금액을 투자할 때는요. 이익을 얼마큼 얻겠다라는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냥 투자해가지고 날리는 거는 아니라고요. 투자하면요, 내가 몇 프로 먹겠다고 기본적으로 뭔가 계획을 해둔 게 있어.
회사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유형자산의 사용으로 인해서 이익이 증가하면은 그 유형자산의 사용 정도를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인데요. 잔존가치를 뺀다. 잔존가치는 유형자산을 다 쓰고 매각할 때 남은 금액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잔존가치가 얼마가 주어지니까 그냥 쓰시면 되고요. 주의하실 거. 감가상각은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취득할 때부터가 아니에요. 왜? 감가상각 정의 자체가 유형자산을 얼만큼 사용했냐, 이거를 보자는 게 감가상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가상각의 정의. 유형자산이 회사를 위해 사용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무슨 말이 들어가 있죠? 사용이 돼서 사용. 그래서 유형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죠. 그죠? 정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 가능한 때는 좀 어려운 표현으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의 일시부터 다 이거죠. 그러니까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 잔존가치는 사용 종료일의 가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형자산을 다 쓰고 나서 이거를 중고가로 팔았을 때 가치다. 이게 잔존가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용연수는 적절히 하면 돼요. 적절히. 보통 시험에서는 주어집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하라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몇 개를 할 수 있는가, 라인을 몇 년 만에 한 번씩 바꾸는가,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유형자산으로 인해서 생기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시장이 얼마큼 이걸 살 것인가, 수요, 그죠? 그리고 뭐 법적인 뭐 기간 이런 것도 한번 따져가지고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파악을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 방법. 합리적인 방법을 쓰는데 저희 시험에서 뭐가 잘 나온다고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요, 경제적 효익이 소멸, 즉 사용되는 행태를 좀 고려한다는 거죠. 정액법은요, 유형자산이 평균적으로 쓰인다, 이걸 가정을 하는 거고, 정률법은 뭐예요? 초반에 많이 쓰이고 나중에 덜 쓰인다, 이런 가정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정률법이 현실적이에요. 사람도 비슷하죠. 젊었을 때는 열심히 일하지만 나이 들면 힘 빠져가지고 일 조금 하잖아요. 기계도 마찬가지야. 유형자산도 구입 초기에는 얘가 성능이 좋으니까 많이 써요. 근데 상태가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조금밖에 못 쓰잖아요. 그러면 정률법화의 감가상각이 더 현실적이라고. 근데 정률법 같은 경우는 계산이 복잡하니까 실무에서는 정액법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감가상각 방법은 웬만하면 그대로 갑니다. 바꿀 수는 있어. 바꿀 수는 있는데 그 바꾸는 거에 대한 거는 저희 시험 범위는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예.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자산이 있죠. 자, 두 개는 기억하십니다.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고요. 골동품처럼 가치가 막 증가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토지는 내용연수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죠. 감가상각을 해봐야 0이야, 금액이. 그죠? 정액법 같은 경우 내용연수 나누는데 내용연수가 무한대에 가까우면은 감가상각이 0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얘는 사용 준비가 안 돼 있죠. 유형자산을 써야 감가상각이 되는데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의 경우 감가상각 하지 않습니다. 골동품의 경우에는 이건 소모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안 하겠죠. 요거 세 개 기억하시고요.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예. 요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저희 사례 한번 볼게요. 사례. 자, 정액법. 정액법은 간단합니다. 매년 똑같이 감가상하는 거죠. 그래서 분계도 매년 똑같아. 자, 기계장치를 100만 원에 현금 구입했습니다. 내용은 4년이고 잔존가치가 10만 원입니다. 그럼 매년 감가상각이 어떻게 돼요? 정액법의 경우에 이렇게 됩니다. 정액법. 자, 취득원가가 100만 원이고요. 내용은 잔존가치가 10만 원이죠. 그러면은 100에서 10 빼면은 그 감가상각 금액이 90일 거란 말이에요. 90을 4로 나눠. 그럼 매년 어떻게 돼요? 22만 5천 원씩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공식. 정액법이라는 거는 매년 감가상각비를 일정하게 가져가겠다 이 소리죠. 네. 그래서 그 결과 분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처음에 기계를 사요. 그럼 기계를 100만 원에 사고 돈을 100만 원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차변에 기계장치 100, 대변에 현금 1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감가상각은 매년 22만 5천 원씩 하니까 4년간 똑같이 하죠. 그래서 분계를 보시면 매년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매년 같은 금액 하니까 매년 이렇게 쓰면 되죠. 예. 정액법의 경우에는 뭐 분계가 간단합니다. 처음에 하나를 그대로 쓰니까 처음에 거를. 그러면 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누계 분계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겠죠. 요거는 대손충당금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유형자산이 사용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냥 날아가는 거죠. 뭔가 소모가 되거나 사라지면은 차변의 비용으로 쓰라고 했잖아요. 차변에 감가상각비 쓰고요. 그럼 대변에 뭐 건물이나 기계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사용이 된다는 거는 그 사실은 맞는데 유형자산이 물리적으로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에 별도로 체크를 합니다. 별도 체크. 그러니까 유형자산 제거 대신에 별도로 체크하는 거예요. 예, 유형자산을 제거하는 대신에 별도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감가상각 누계액은요, 자산에서 차감이 되는 형태로 표현해요. 자산 차감.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그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 표시가 나오죠. 자, 보시면은 매년 감가상각비는 동일하니까 매년 그 손익계산서에 감가상각비 22만 5천 원이 들어가요. 그죠? 이거 뭐 별거 없죠? 예. 그리고 재무상태표 표시를 봐야 되는데, 자, X0년에 감가상각을 한 번 했습니다. 그 기계장치는 이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대로죠. 자, 여러분들 누계. 읽어봐야지. 처음에는 감가상각을 한 번 했으니까 22만 5천 원이죠? 그죠? 한 번 했으니까. 매년 감가상각비가 22만 5천 원이잖아요. 두 번 하면 어떻게, 두 번 하게 되면은 22만 5천 곱하기 2가 되죠? 그러면은 두 번째 연도에는 마이너스 45라고 표시하는 거야. 그 요거 보고서 우리가 뭘 느껴요? 유형자산을 100만 원에 구입을 했는데 감가상각을 45만 원치 했구나. 그동안 했구나. 그러면은 55만 원이 남으니까 유형자산이 회사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이익의 정도가 55만 원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형자산에서 누계액을 뺀 잔액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장부가액 또는 장부금액이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장부금액이 얼마나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이걸 몰라가지고 다 틀려. 예. 기계장치에서 또는 다른 유형자산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나머지를 장부가액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또는 다르게 장부 금액이라고도 하니까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죠. 자, 세 번째 연도 어때요? 감가상각을 22만 5천 원 해가지고 3번 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67만 5천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장부 금액이 얼마 돼요? 100만 원 빼기 67만 5천 원 하면은 32만 5천 원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에는 잔존 가치가 10만 원만 남아야 되고 감가상각 4번 했으니까 90만 원 해서 끝 이렇게 되는 거죠. 내용 연수가 4년이니까 마지막 연도는 당연히 잔존 가치만 딱 남고 끝나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정액법에 대한 감가상각을 했고요. 정액법하고 정률법 중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정액법. 자, 여러분들이 요거 연습을 좀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정률법이에요. 정률법. 사례는 똑같습니다. 사례는 정액법하고 똑같으니까요. 요 금액 가지고 하죠. 네. 자, 여러분들 공식 기억하시고요. 4년 같은 경우는 상각률이 0.438 이렇게 됩니다. 요거는 그냥 제가 임의로 제시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주어진 대로 쓰시면 되고요. 시험에서는 이 상각률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는 전혀 없으니까 그냥 주어진 거 가지고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 계산식 및 회계 처리 이렇게 되는데요. 일단 정률법 공식 기억하시고요. 체감 잔액법. 취득 원가에서 정기말까지 감가상 누계액을 빼요. 이게 장부가액이죠. 그래서 정률법 같은 경우는 장부금액에다가 상각률 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계산 내역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감가상각비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체감 잔액법이라고 해요. 체감 잔액법. 감가상각비가 점점 감소한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럼 볼까요? 자, 감가상각비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요 밑에 분계하고 좀 맞춰보시고요. 처음에 유형자산 취득 같은 경우는 이건 그대로죠. 그대로니까 별게 없고. 그 다음에 매년 결산분계 하실 때 계정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 누계액이에요. 이건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금액만 바뀌는 거예요. 금액만. 그러니까 요 금액을 요 위에 거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일단 상각률이 0.438로 제시가 됐고요. 자, 첫 해에는 감가상각 누계라는 게 없죠. 처음 했으니까. 그래서 유형자산의 취득금액 100만 원에다가 그냥 상각률을 곱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44만 8천 원이 돼요. 요때 누계액은 얼마가 돼요? 44만 8천 원 되죠. 자, 감가상각 한번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연도, 두 번째. 자, 두 번째 연도에 감가상각을 하려고 봤더니 기존에 누계액이 43만 8천 원이 있었다고요? 정기말 누계액을 빼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취득 원가에서 정기말 누계액을 뺍니다. 그 0.438 곱해요. 그러면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는 246156이 되고요. 그러면 X 1년 만에 누계액이 얼마가 돼요? 43만 8천 원에다가 24만 6,156 더해가지고 두 번째 연도 금액이 684156 돼요. 누계액이. 그럼 이 누계액을 세 번째 연도에다가 적용해가지고 100만 원 빼기 684156 되는 거죠. 684156은 세 번째 연도 기준으로 했을 때 정기말 누계액이잖아요. 기초금액이라는 기초금액. 예. 그래서 100만 원에서 두 번 감가상각 한 거 누계액 뺍니다. 그 0.438 하면은 세 번째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138340이고요. 세 번째 연도까지 누계액은 82496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연도 잘 보셔야 되는데, 마지막 연도에는 잔존가치가 10만 원 남아야 되잖아요. 그죠? 감가상각이 끝나니까. 내용연수가 4년이라면서요. 그럼 누계액이 90이 돼야 되거든요. 90? 자, 기존에 누계액이 82496이고요. 잔존가치 10만 원 남겨야 되니까 빼요. 그럼 마지막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77504가 돼야지 요거 4개 더해가지고 90. 이게 딱 끝나죠. 그죠? 예. 정률법으로 하든 정액법으로 하든 감가상각된 금액은 90이 돼야 되고요. 잔존가치는 10만 원이 남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는 약간 끼워 맞추는 느낌으로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자, 요 금액 기억하시죠? 예. 요 누계액도 기억하시죠? 요 누계액은 어디로 가요? 요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되고요. 요 매년 감가상각비는 어디에 표시돼? 손익계산서에 표시돼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재무상태표가 손익계산서 금액이 나오죠. 그죠? 예. 자, 분계. 어때요? 분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금액이 이렇게 들어가죠? 누계액도 똑같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셔야 돼요. 정액법이야. 한 번에 딱 계산되면은 그 금액 그대로 쓰면 되죠. 근데 정률법은 계산을 매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요. 그리고 시험에서 첫 번째 연도 감가상각하라고 내겠어요? 누계까지 봐야 되니까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면은 세 번째 연도 것도 나올 수 있고요. 쉽게 나오면 보통 두 번째 연도 감가상각비가 얼마인가 물어봐요. 아니면 누계액을 물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누계액이라는 거는 감가상각비를 다 합산한 금액이고요. 감가상각비라는 거는 그 단기의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회계 처리까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 표시 공시 보시면 되죠. 자, 매년 감가상각비 여기 밑에 있고, 누계액은 뭐예요? 그동안 감가상각을 더한 거죠. 두 번째 연도 누계액은 뭐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더한 거고, 세 번째 연도 누계액은 X 0, 1, 2 세 개 더한 거고, 마지막 거는 이제 90만 원 맞춰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X3년 감가상각비가 77504, 그러니까 짜투리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자, 장부가액. 식이 뭐예요? 취득금액에서 단기 누계액 빼는 겁니다. 그래서 장부가액을 구하시오 하면은요, 유형자산 취득금액에서 그동안 감가상각한 거 있죠? 그걸 다 빼서 계산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처분 볼 건데요, 처분. 자, 처분에 관련돼가지고 누계액을 뺀다는 거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죠? 자, 누계액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되시죠, 지금, 그죠? 그래서 만약에 X 2년에 유형자, 요 기계를 판다고 치면은 기계 100 주고요. 그 다음에 누계액이 원래 대변에 있잖아요. 차변에 82496 이렇게 처리하고, 그 다음에 현금 얼마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처분 손익 나오고 회계 처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처분에 대해서.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었는데, 처분 직전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차변으로 보내서 상기한다. 요까지 기억하시면은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도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는요, 궁극적으로 처분 시까지 누계액이 얼마인가, 누계액을 물어보는 거랑 같아요. 처분 손익을 구하라는 약간 별개의 문제라니까. 예. 이거를 오해하시면요, 처분 손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처분 손익이 구해지는 거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하는 과정이 이제 처분하고 연관돼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게 더 좀 편해요. 예. 그래서 정액법, 정률법까지 다 이야기 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한번 정액법과 정률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 차이가 무엇인가, 이것도 좀 비교해 봐야겠죠? 자, 비교입니다, 비교. 자, 금액은 제가 다 써놨어요. 앞에 페이지 있는 거.
그대로 써놨고요. 자, 첫 번째. 여기 44만 8천 원이죠? 예. 자, 첫 번째 보시면요. 어때요? 정률법화의 감가상각비가 정액법화의 감가상각비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에 의한 게 큽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예.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에서 첫해 감가상각비가 어떤 게 더 크냐 물어보면은 정률법화의 감가상각비가 더 크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되고요. 그 결과 장부금액과 이익은 정액법에 의한 게 더 크다 이렇게 돼 있죠. 감가상각비가 더 크면은요, 그러니까 비용이 더 크면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니까 정액법화의 이익이 더 크게 되는 거고요. 장부가액은 어떻게 해요? 장부가액? 아까 예를 들자면은 정액법화의 장부가액은 100만 빼기 20면 5천 원이잖아요. 그러면 675죠, 675. 그 정률법은 어때요? 100만 원에서 4380이니까 5610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장부가액은 뭐에 더 커요? 정액법화의 금액이 더 크게 되죠. 이건 수치를 확인해 봐도 금방 나오잖아요. 예. 요게 객관 시험에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하시라고. 예. 그래서 첫해 감가상각비는 정률법화에 의한 게 정액법보다 더 크고요.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이나 이익은 정액법에 의한 게 더 크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죠. 요거 하나만 정확히 암기하시면 되겠네. 나머지는 반대니까. 그죠? 그 다음에 각 방법의 장점입니다. 정액법은요, 간단하죠, 계산법이. 반면에 정률법은 수익비용 대응 원칙에 충실합니다. 일반적으로 유형자산은 초반에 많이 사용이 돼서 회사 이익을 늘려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형자산의 사용 강도가 떨어지죠. 그 회사 이익도 줄어든다고요. 그러면 초반에 감가상각을 많이 하고 나중에 감가상각을 적게 하는 게 맞겠지, 그죠?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매출하고의 어떤 관계가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유형자산이 매년 비슷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고. 유형자산이 사용될수록 마모가 심해지고 오래되기 때문에 초반에는 많이 사용되지만 나중 되면은 많이 사용되지 못합니다.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예를 들어 유형자산을 4월 1일에 취득해가지고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가상각을 몇 개월 치러야 맞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4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문제가 어려울 때 나오는데요. 기중에 취득한 유형자산의 경우 감가상각을 1년치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에 썼으면은 4월 1일부터 12월 말. 만약 7월 1일부터 사용한다면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죠? 그러면 1년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12분의 9나 곱하기 12분의 6. 9개월 치면 12분의 9, 6개월이면 12분의 6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월할 상각, 개월 단위로 끊어서 감가상각 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처분. 회계 처리는 제가 지난 강의 때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고 전제를 하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자, 기계를 팔았어요. 그럼 상대방한테 기계 줄 거 아니야? 그럼 대변에 기계장치 이렇게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건물이나 뭐 비품 이런 거 될 거예요. 유형자산 다 돼. 그리고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가상각이 있으니까요.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앱니다. 누계액은 원래 대변이죠. 없애.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 얼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돈 받은 거를 체크를 합니다. 자, 현찰을 받거나 예금에 들어오면은 뭐 현금, 보통 예금, 당좌예금 이렇게 하겠죠? 그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은
미수금을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돈을 더 받았어. 예를 들어 여기가 100이야. 그죠?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80이에요. 그러면은 돈을 더 받은 거니까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20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반면에 50밖에 못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0 뭐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고요. 돈 받은 걸 따져서 돈을 더 받았느냐 덜 받았느냐 그걸 확인하면은 처분손익이 금방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 그리고 원래 기중의 감가상각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전산액이 2급에서는 안 나와요. 그냥 문제에서 누계액이 얼마냐 이게 주어지고요. 객관식 같은 경우는 누계액을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감가상각을 다 해보면 돼요. 정액법 같은 경우는 그 1년치 감가상각에다가 기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누계액을 계산하면은 처분손익이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유형자산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취득하고 추가 지출에 대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하고 처분에 대해서 봤죠. 유형자산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니까 이 흐름대로 흐름을 잘 이해하시고 학습하면 되고요. 특히 감가상각비 같은 경우는 직접 계산을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계산기를 이용해서 좀 문제를 풀어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